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중등 임용 경제학 시험이요. 잘 준비하고 있겠죠? 그 시험에 대한 약간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찝는 그 픽한 그 포인트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부터 25년까지 기출문제, 이전까지는 뭐 객관식도 있고 막 약간 지저분해가지고 뺐고요. 2014년부터 한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게 출제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급 출제 경향해서 가장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렇게 5개 선정했고요. B급에 해당하는 것은요, 다음에 또 다시 또 특강을 하긴 할 거지만 약간 출제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잘 보셔야 하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서론이라 할 것까지는 아닌데요. 자, 기출 분석의 중요성과 학습 방향. 우리 수업은 아예 시당초 기출 보면서 얘기했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셔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그 전에 올해 25년도 말고 24년, 23년은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좀 응용한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얼추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 그거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요. 제가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약간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A급 쟁점은 출제 빈도가 높고 배점이 크며 미시거시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를 분석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오죠? 수요 공급이 가장 경쟁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공급, 그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건데, 나름대로 공평성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좋은 목적에 의해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라든가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거나 재정 수입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 또는 조세라든가 보조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가격 통제는요, 수요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는 거야. 물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때 조세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전가되는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더 나아가서 총 잉여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최고 가격제랑 최저 가격제 자주 출제되죠. 이 파일은 여러분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잘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요, 시장이 위축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중 손실, 사중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자, 이거 조세를 부과하는 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조세 전가와 귀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시 사중 손실, 자중 손실 발생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 기출은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22년, 19년도, 18년도 때 종량세 부과했을 때 또는 최고 가격제라든가 최저임금제 실시했을 때 총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자주 출제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기출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 두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역시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최저가격제,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최저가격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특히 수요 공급 곡선의 탄력성, 기울기에 따라서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언제나 1번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중에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처럼 잘 작동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 및 자연 독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독점은요, 우리가
공급 독점을 얘기하는 거야.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설정자, 프라이스 세터, 프라이스 메이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독점은요,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수요 곡선이 있으면 MR은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되고요. MC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생산량이고 가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이 되겠죠. 근데 독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R = MC에서 이윤곡대 산출량이 결정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상에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자,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좀 잘 계산하는 것도 나오니까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잘 정리하시고요. 계산하는 거 중심으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 독점, 내추럴 모노폴리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신, 전력, 철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규모의 경제, 이게 뭐라고? 생산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다운되는 겁니다. 자, 독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 독점인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효율적이지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책정할 때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만 근데 손실이 발생해서 기업이 퇴출되고 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점하면 언제나 또 출제되는 포인트가 가격 차별입니다.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1급 가격 차별과 2급 구간별 블록이죠. 구간별 가격 차별. 그리고 다시장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역탄력성 법칙을 적용하는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년도 이후에 가격 차별, 이거 좀 힘들었죠. 묶어 팔기 문제뿐만 아니라 독점에서의 균형 가격, 거래량,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면서 자중 손실 계산하는 거, 또 자연 독점 하에서 여러 가지 가격 규제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출제 예상 포인트는 요 3급 가격 차별 해가지고요. 역탄력성 법칙을 통한 다시장 독점 그런 문제들, 그게 살짝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 시장, 꾸르노 이런 것들도 출제될 수 있는데 그거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우선은 독점에 대해서 완전 경쟁과 비교하는 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요. 외부성과 관련한 그 해결책. 익스터널리티라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부러 그러면 안 돼. 혜택이나 편익을 줬는데 대가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상황을 얘기하게 되네요. 자, 보통 생산 과정에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외부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외부성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운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외부성은 언제나 해결하는 방법을 잘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피고세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를 부과하는 거에 초점 맞춰 주시고요. 피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론 외부성을 해결할 때 뭔가 채찍과 당근에서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코드 정리,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거래 비용이 없게 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로널드 코즈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된 적도 있긴 하죠. 정부가 총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결정한 다음에 각각의 기업들에게 알아서 오염 거래 허가서를 배출권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되니까 가장 시장의 원리에 밑바탕을 준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를 했을 때 좀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기업의 행동과 이익 계산하는 게 있었고요. 20년도에 부정적 외부성 피구세 코드 정리 이용하는 거. 그리고 23년도에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최적 배출량과 피구세 계산하는 것 늘상 단골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한 이론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자중 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자, 외부성 관련한 문제는요,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언제나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내용들 쭉 정리하신 다음에 내가 좀 약한 게 있다 그러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론 외부성이 발생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과소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성과 관련해서 향후에는요, 앞으로 공유제 비극 같은 걸 연결시킨다거나 이 공공재도 잘 보셔야 돼. 공공재도 약간 이론 외부성에 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공공재 두 가지 특성 잘 아시겠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무임승차 문제가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유재 비극이 발생하는 것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거시경제 토픽으로 가서 ISLM과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효과, 이걸 잡았는데요. ISLM은요,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는 사실 예전에 경제 원론 책에서는 있었는데,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경제 원론,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ISLM 얘기 자체를 다이렉트리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거시경제까지 출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ISLM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생산물 시장의 균형과 화폐 시장의 균형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ISLM 가지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 내용이 ISLM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시장, 생산물 시장의 균형 Y는 CIG, 그리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근데 요거 가지고는 바로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ISLM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을 때는 승수 효과와 그리고 구축 효과 간의 갈등 관계, 그걸 좀 학파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상황이 유동성 함정인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유동성, 돈을 뿌려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큰 경우, 아니면 LN 곡선이 수평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15년도에 제로금리 하에서 이때 양적 완화라고 하죠.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다라는 거 잘 보시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의 상반된 견해 잘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요, 재정정책이 효과적인데 통화정책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이렇게 무한대가 돼서 수평인 상황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통화량을 더 증가시켜요. 머니 서플라이를 증가시켜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ISLM 모형을요, 좀 먼델 플레밍 모델로 확장을 해서 개방경제하의 얘기로 더 진행시킬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어렵긴 해요. BP 곡선까지 얘기하는 건데 제가 문제 풀어드리고 설명드린 것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A급은요. 이것도 수요 공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과 수입과 관련해서 비교의 계산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관세라든가 수입 할당, 쿼터라고 하죠. 이걸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자유무역에 대한 효과할 때는요, 우리가
경제 규모가 큰 대국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소국을 상정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좀 작은 나라는 우리가 수입 물량이나 수출 물량을 조절했을 때 국제시장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국이라는 것은 국제시장의 가격이나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수입 할당 쿼터를 실시하게 되면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관세, 수입 할당, 수출 자율 규제 그거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셋 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관세 수입을 관세일 때는 그 관세 수입만큼이 정부한테 귀속이 되고요. 근데 쿼터라는 것은 수입업자에게 그 관세로 인한 관세 수입, 조세 수입이 수입업자에게 가고 수출 자율 규제일 때는 그게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수출업자에게 간다.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한 10년, 5년 간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출보조금, 이건 좀 어렵긴 해요. 수출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자 잉여와 총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입 할당제를 실시했을 때 가격과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며 수입 할당제와 관세 정책을 비교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과거 기출됐는데 언제나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생산자, 정부 각각의 잉여가 어떻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자중손실, 사중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향후에는요, 약간 뭐라고 할까, 대국의 경우를 상정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해. 교역 조건이라는 거와 그리고 대국을 상정했을 때 우리 그래프가 소국을 상정했을 때 관세 수입 그거보다 대국일 때는 오히려 국제시장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고요. 소국일 때는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국일 때는 오히려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오히려 총잉여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 개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최저관세는 좀 너무 과하니까 이거는 살짝 무시하시고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소국 거기까지 보시고 대국도 한번 봐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급 세컨더리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빈번하게 출제되진 않았지만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토픽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수요 곡선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고 공급 곡선이 생산자의 선택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하고요.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정해져 있을 때 최적 생산량 또는 주어진 생산량에서 비용 극소화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해서요. 이 가격이 변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가격 효과를 하죠. 이건 조금 약간 원론 수준에서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죠. 대체 효과는 실질 소득 아니면 효용이 불변인 상태에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에 대한 상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대체 효과라 하고요.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이 불변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제와 열등제, 기펜제 이 특성 잘 아실 겁니다. 정상제는요. 이게 전부 다 열등제랑 비교할 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면 정상제고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제가 된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기펜제는요. 이거 중요하죠. 열등제 중에서 기펜제가 되기 위해서는 스텝 1 먼저 필요 조건이 기펜제가 되기 위해서는 열등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효과 삐딱선이 효과라고 그랬죠. 삐딱선이 효과가 상식이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커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바로 기펜의 역설, 이렇게 표현하죠.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소비자의 선택 이론을 좀 확장해서요, 우리가 노동 공급의 선택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소비와 여가와의 선택에서 우리가 임금이 올라갔을 때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야.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 소득의 증가로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면, 난이도가 있을 때는 또 열등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로 놓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소득 효과. 여가가 증가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하죠. 자,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잘 보세요. 임금이 여가의 가격입니다.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다가 후방굴절할 수 있다는 거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비용의 변화에서 럼섬 텍스라고 하는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한계 비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계 비용은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정액세는 고정 비용에만 영향을 주니까 평균 비용은 올라가는데 한계 비용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최적 선택은 한계 비용 MR과 한계 비용 MC가 같아질 때인데 최적 생산량은 변함이 없다. 그런 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 16, 20일 자주 이것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 후방 굴절하는 거, 조세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 예산 제약과 효용 극대화, 여가 노동의 선택뿐만 아니라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해하는 거 잘 체크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이게 후방 굴절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의 효과에 해당하는 소득 효과가 더 클 때 미치는 거 잘 정리해 주시죠. 자, 이거 외에는 앞으로 또 불확실성의 소비자 선택이나 기간 간 선택, 요것도 현재 시점 간 자원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 요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서 문제를 풀어드리긴 했는데 조금 힘들지만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저축자와 차입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응용입니다. 요것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불이타성 문제이긴 해. 그 다음 불확실성의 소비자 선택, 이것도 약간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을 고려해서 기대소득, 기대효용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경쟁에서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것까지 나오긴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기출문제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요 정도까지 더 체크 점검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게임이론과 내시 균형 보시면 먼저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게임이론은요 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을 분석하기 좋은 모형이죠. 상호 의존적인, 요 표현 잘 보셔야 돼. 인터디펜던트한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적인 상황이 있을 때 게임이론을 적용해서 과점 시장 분석하기에 좋습니다. 자, 보수행렬이라는 매트릭스를 작성해 가지고요 5월 전략 균형과 내시 균형, 5월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이 표현 중요합니다. 내시 균형은요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각각의 내시 균형이 5월 전략 균형보다 존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죄인의 딜레마라 해가지고요 각 참여자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게 되는, 아니면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경작 처음 할 때 막 구성의 오류, 인과관계 오류 하잖아. 그때 구성의 오류가 요 죄인의 딜레마도 해당하는 겁니다. 절약의 역설, 그것도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과거 기출문제에서는요 2020년도에 보수행렬이 주어진 다음에 5월 전략 균형을 찾고 죄인의 딜레마와 관련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가 체크하는 게 출제된 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죄인의 딜레마를 가지고 우리가 출제하게 됩니다. 이거 간단히 볼까요? 다시. 아니, 기업 갑과 을이 있는데 협력과 배신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갑 입장에서 앞에 게 갑의 보수입니다. 을이 만약에 협력하면 갑은 여기 배신 때리는 게
협력을 해서 살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을이 배신 때리면 갑이 협력하면 빵인데 배신 때리면 1 아니겠습니까?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배신이라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고요. 을을 볼까요? 페이오프에서 행렬에서 뒤에 있는 게 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갑이 협력을 했습니다. 을이 협력하면 4인데 배신하게 되면 5가 되니까 4보다 5가 커요. 오케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갑이 배신을 때렸어. 그럼 협력하면 0인데 배신하면 1이야.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을 입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신을 선택하는 게 5월 전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두 개 같이 있는 게 바로 내쉬 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쉬 균형이자 우리 더미넌트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 5월 전략 균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1, 1에서 둘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4, 4라는 더 나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잖아. 이게 바로 죄인의 슬픔 딜레마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반복 게임, 순차 게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글쎄 요거는 살짝 하실 분만 하시고 아직까지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심화 포인트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긴 했죠. 뭐냐면 죄인의 딜레마 나타내는 이거는 원샷 게임이라는 한 번 게임 했을 때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게임을 한 번만 하지 않잖아요. 리피티드 게임이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게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가? 그때는 협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과 수요 독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 관련해서는요. 이게 좀 어렵거나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만 잘 해주세요. 노동을 공급하고 노동을 수요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 노동을 공급하는 건 앞에서 여가 노동의 선택 모형에서 우리가 봤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거,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요거 정도만 잘 봐주시죠. 한계 생산물 가치라 해서 VMPL과 W 임금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최적 고용 어떻게 결정하니? 그거 잘 보셔야죠. VMPL에서 V가 P죠. P 밸류니까 MPL 한계 생산과 그리고 노동에 따른 이건 이득이고 기업 입장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라 해가지고 노동의 수요자가 딱 한 명 존재하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MFC라는 걸 구해가지고요. MFC랑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 또는 MRP가 같아지는 최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독점입니다. 완전 경쟁에 비해서 고용량이 낮아지게 되고요. 과소고용을 하게 되고요. 과소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더 낮게 책정하게 되는 거. 그래서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하죠. 그 정도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러한 수요 독점 하에서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고용량과 임금이 둘 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2015년에 수요 독점 하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했을 때 임금의 총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고용과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출제된 바가 있는데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 MFC 찾는 거 그거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공급 독점과 쌍방 독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약간 이거 힘들어 하시니까 요거는 그냥 심화 포인트로 했고요. 그냥 살짝 보시고 공급 독점도 뭐 그렇게까지 우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실 분은 하시면 당연히 좋지.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말고요. 자본시장과 연계해서 최종 노동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것이랑 연결해가지고요.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리카르도 관련된 또 차액지대설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심화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이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최근 10년, 12개년 동안 출제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보면 출제된 게 한 3, 4년 주기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출제 포인트 말씀드린 게 요 개념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요.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잘 돼 있으면은요. 뭔가 계산 문제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제가 약간 심화, 뎁스 있게 공부 좀 더 했으면 하는 걸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하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 A급과 B급을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보긴 했는데, 뭐가 출제될 것인가, 나름대로, 제가 AI를 돌려가지고 출제 포인트 몇 개 제시해서 천기누설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리 잘 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정리 요걸 통해서 나의 빈틈이 없는가, 어디가 내가 약한가 그거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